안녕하세요, 여러분. 침대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거나 혹은 그저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서 휴식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속삭임이 되고 호기심이 잠옷을 입는 인터넷의 조용한 작은 구석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 우리 행성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바다, 바로 대기의 세계로 부드럽게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에 오히려 그 신비로움을 잊고 지내는 존재. 오늘 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경이로움의 겹겹을 함께 여행하며 그 중요성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 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숨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방 안을 가득 채운 공기가 당신의 폐로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조용히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가장 근원적인 리듬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끝없는 푸르름에 감탄하지만 사실 우리는 거대한 공기의 바다 맨 아래쪽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수심이 100km가 넘는 투명한 바다. 이 바다의 이름이 바로 대기입니다. 이 대기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을 위해 짜인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다층적인 담요와 같습니다. 고요한 행성을 감싸 안은 푸른 담요. 이 담요는 여러 가지 실로 짜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실은 질소입니다.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 기체는 마치 담요의 바탕을 이루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양털과 같습니다. 질소는 스스로 반응을 잘하지 않는 과묵하고 듬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체들이 너무 격렬하게 타오르거나 변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은 모든 생명의 배경음악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실, 바로 산소가 있습니다.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는 이 기체는 생명의 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몸속으로 들어와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활기찬 존재죠. 이 산소는 담요에 수놓아진 강렬하고 선명한 붉은 실과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위험하지만 질소라는 안정적인 바탕 속에 적절히 섞여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실들도 있습니다. 약 1%를 차지하는 아르곤은 고귀한 기체라는 이름처럼 거의 아무것과도 반응하지 않는 고독한 철학자와 같습니다. 태초부터 존재해왔을 이 기체는 그저 묵묵히 대기 속에 머물며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량이 존재하지만 지구의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담요 전체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시로락이지만 이 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열을 가두어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담요 속에 촘촘히 박혀 온기를 보존해주는 작은 보석들처럼 말이죠. 이 미세한 균형이 없다면 지구는 얼어붙은 행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실들이 모여 짜인 대기라는 담요는 놀랍게도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질이 다른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치 투명한 양파처럼 혹은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진 액체를 조심스럽게 부어 만든 칵테일처럼 대기는 아름다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가장 아래층의 이름은 대륙원입니다. 지상에서부터 약 10km 높이까지 뻗어 있는 이 층은 대기의 거실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날씨 현상이 바로 이곳 대륙권에서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고 비와 눈이 내리는 이 모든 역동적인 변화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치 거대한 솥안에서 수프가 조용히 끓고 있는 모습과도 같죠. 하얀 뭉게구름은 하늘의 몽상처럼 떠다니고 빗방울은 대지가 내쉬는 안도의 한숨처럼 땅을 적십니다. 대륙원은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생명에 필요한 물을 지구 곳곳으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기 넘치는 공간입니다. 대륙원의 꼭대기, 그 소란스러운 날씨의 세계를 지나 더 위로 올라가면 성층권이라는 고요한 영역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공기의 흐름이 매우 안정적인 층입니다. 대류 현상이 거의 없어서 한번 이곳에 들어온 물질은 아주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여객기들이 바로 이 성층권 하부를 따라 비행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거친 난기류를 피해 평온한 하늘길을 달리는 것이죠. 성층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오존층입니다. 이 오존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대한 담요에 짜인 아주 특별하고 섬세한 레이스와 같습니다.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오존 분자들이 얇은 막을 형성하여 태양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만약 이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없다면 강렬한 자외선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를 파괴하고 우리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층권은 그렇게 아래층의 활기찬 생명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주의 위협을 막아내는 평온한 수호자의 영역입니다. 성층권을 지나 더 높이 올라가면 중간권에 다다릅니다. 이곳은 대기층 중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기온이 영하 9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중간권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유성 우리가 별똥별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우주 공간을 떠돌던 작은 먼지나 암석 조각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진입하면 중간권의 희박한 공기 분자들과 엄청난 속도로 부딪히며 마찰열 때문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찰나의 불꽃이 바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소원을 비는 그 별똥별입니다. 중간권은 매일 수많은 우주의 파편들을 스스로를 태워 막아내는 희생적인 방어선인 셈입니다. 그 희생의 순간이 우리에겐 한 줄기 아름다운 빛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위에는 열권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사실상 우주 공간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원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수백 수천 도에 이르기도 하죠. 하지만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뜨거움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열을 전달해줄 분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열권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빛의 쇼를 선물합니다. 바로 오로라입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전기띤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 상층부로 들어오면서 열권의 공기 분자들과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이죠. 초록색, 분홍색, 보라색의 빛의 커튼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지구가 꾸는 꿈을 엿보는 것만 같습니다. 열권은 지구의 대기가 우주와 만나는 경계에서 벌어지는 고요하고 장엄한 빛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무대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대기 상층부가 단순히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로라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구 전체의 대기는 밤에도 아주 희미한 빛을 스스로 내뿜고 있습니다.
이를 대기광이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대기 분자들이 밤이 되어 그 에너지를 다시 빛의 형태로 서서히 방출하는 현상이죠. 이 빛은 너무나 희미해서 우리 눈으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지구는 사실 단 한순간도 완벽한 어둠에 잠기지 않고 스스로 빛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행성 자체가 가진 온화한 영혼의 빛처럼 우리를 늘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열권 위대기의 가장 바깥쪽 층을 외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대기의 끝이자 우주의 시작입니다. 공기 분자들이 너무 희박하게 흩어져 있어 더 이상 하나의 기체 덩어리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곳의 가벼운 수소나 헬륨 원자들은 때때로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영원히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담요의 맨 끝 가장자리에서 풀려나온 실오라기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대기가 우주라는 거대한 바닷속으로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고요하고 아련한 경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겹의 투명한 담요에 겹겹이 쌓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날씨를 만들고 숨쉴 산소를 공급하고 자외선과 유성을 막아주고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펼쳐 보이는 이 거대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의 대기는 생명이 존재하기에 이토록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을까요? 수많은 우연이 겹친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 경이로운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침대의 담요가 당신의 천을 지켜주듯 이 거대한 행성의 담요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사랑하고 꿈을 꿉니다. 오늘 밤 잠이 들 때 당신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역사를 품고 당신의 들숨과 날숨 하나하나에 응답하는 살아있는 보호막입니다. 이 고요한 행성의 푸른 담요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덮고 있는 이 부드러운 담요, 우리를 둘러싼 이 고요한 행성의 푸른 담요는 언제나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배틀 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짜인 장대한 테피스트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이로운 담요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상상력의 배를 타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먼 과거로 지구가 아직 갓 태어난 아기였고 하늘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던 시절로 말입니다. 45억 년 전 우리의 행성은 불타는 혼돈의 구체였습니다. 갓 형성된 태양 주위를 맴돌던 먼지와 가스가 뭉쳐 만들어진 이 젊은 지구는 뜨거운 용암의 바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떠 있어 거대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쉴 새 없이 크고 작은 소행성들이 불꽃 꼬리를 그리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초기의 지구에도 대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옅고 일시적인 베일과 같았습니다.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주변에 풍부했던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들이 어린 지구의 미약한 중력에 붙잡혀 희미한 첫 번째 대기를 형성했죠.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숨결처럼 미약하고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대기의 운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젊은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양풍을 내뿜었고 이 거센 입자의 폭풍은 지구의 연약한 대기를 우주 공간으로 쉽게 날려버렸습니다. 촛불 앞의 첫 입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지구의 첫 번째 숨결은 그렇게 우주의 침묵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구는 벌거벗은 채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대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성 내부 깊은 곳으로부터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지구는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고 표면에는 얇은 지각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열과 압력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의 에너지는 약한 지각을 뚫고 터져나올 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화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억 년 동안 지구 표면은 수천, 수만 개의 화산이 끊임없이 불을 뿜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파괴의 광경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화산들은 용암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 깊은 곳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기체들을 함께 토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두 번째 대기, 진정한 대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행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쉬는 깊고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 화산이 뿜어낸 기체들은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수증기였고 그 뒤를 이어 이산화탄소가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안정적인 질소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기체인 산소는 단 한 분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황 화합물과 같은 유독 가스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의 지구에 도착한다면 숨을 쉬는 순간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즉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색깔도 지금의 푸른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그리고 화산재가 뒤섞인 대기는 태양빛을 기묘하게 산란시켜 하늘을 온통 붉거나 주황색 혹은 탁한 갈색으로 물들였을 것입니다. 태양은 이 두꺼운 구름층 너머에서 희미한 원반처럼 보였을 테고 세상은 영원한 황혼처럼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대기의 주성분이었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앞으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먼저 수증기는 하늘을 가득 채우다 못해 거대한 구름층을 형성했습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식어가면서 마침내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가랑비나 소나기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어쩌면 그 이상 동안 계속된 전 지구적인 폭우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홍수였습니다. 이 비는 뜨거운 지표면을 식혔고 낮은 곳으로 흘러모여 마침내 원시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웠던 대기의 일부가 땅으로 내려와 거대한 바다가 된 것입니다. 대기와 바다는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대기 중에 남아있던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금성처럼 지구는 뜨거운 열기에 갇힌 행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바다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빗물에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바닷물 속에서 칼슘과 같은 이온과 결합하여 탄산염암, 즉 석회암의 형태로 해저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스스로 천을 조절하는 첫 번째 위대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행성이 마치 거대한 폐처럼 대기 중에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서서히 들이마셔 암석의 형태로 저장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나며 지구의 기온을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준으로 서서히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바다가 생기고 대기가 안정되자 마침내 생명의 첫 씨앗이 싹틀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약 38억 년 전 햇빛이 드는 얕은 바다 어딘가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동식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미한 존재들이 앞으로 대기의 역사를 나아가 행성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 초기 생명체들 중 일부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풍부했던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일종의 배설물을 방출했습니다. 바로 산소라는 기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산소는 생명의 기체이지만 당시 지구를 지배하던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산소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산소는 다른 물질과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의 원시세포들의 내부 구조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이 작은 혁명가들이 뿜어내는 산소는 그야말로 행성 규모의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억 년 동안 이들이 뿜어낸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바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시 바다에는 철 이온이 다량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내뿜으면 이 산소는 즉시 바닷물 속의 철과 반응하여 산화철, 즉 녹을 만들었습니다. 이 붉은 녹은 더 이상 물에 녹지 못하고 해저로 서서히 가라앉아 쌓였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여름과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라 산소 발생량이 달라지면서 붉은 산화철층과 다른 퇴적물층이 번갈아 쌓여 아름다운 줄무늬를 가진 암석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상철 광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철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호상철 광층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가 최초로 산소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에 붉어진 얼굴을 지질학적 기록으로 남겨둔 것과 같습니다. 약 24억 년 전 마침내 바닷속의 모든 철이 녹슬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산소를 붙잡아 둘 곳이 없게 되자 산소는 마침내 바다를 벗어나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산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하늘은 서서히 지금과 같은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고 대기의 구성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이알산소 혁명은 기존의 혐기성 생물들에게는 대제한기였습니다. 대부분은 멸종했고 일부는 산소가 없는 깊은 바다나 땅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일부 생명체들은 이 유독한 산소를 역으로 이용하여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새로운 호흡 방식을 진화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능력을 바탕으로 생명은 마침내 더 크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오늘날의 모든 동물이 바로 이 산소 호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은 미생물이 내뿜은 배설물이 결국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 만든 것입니다. 생명이 대기를 바꾸고 그 바뀐 대기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능하게 한 이 거대한 순환.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생명과 행성은 처음부터 서로를 완성하기 위해 예정된 파트너였을까요? 우리는 그저 이 장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 서서 수십억 년 전 작은 미생물들이 시작한 그 위대한 숨결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쉬는 숨결 속에는 그 태초의 바다에서 처음으로 산소를 뿜어냈던 어느 작은 생명의 메아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초의 바다에서 작은 생명체들이 내뿜기 시작한 그 산소라는 선물은 비단 우리가 숨쉴 공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운명을 또 한 번 바꿀 새로운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대기 중으로 퍼져나간 산소는 더 위로 올라가 성층권이라는 고요한 영역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강렬한 태양빛과 만나 지구를 위한 보이지 않는 갑옷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고요한 수호자 우주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중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우리가 이미 잠시 만났던 바로 오존층입니다. 우리가 덮고 있는 대기라는 담요에 성층권 부분에 섬세하게 짜인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스. 이 오존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과정은 마치 하늘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우아한 발레와 같습니다.
태양은 생명을 주는 따스한 빛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해로운 에너지인 자외선도 함께 보냅니다. 이 자외선이 성층권에 도달하면 안정적인 산소 분자, 즉 두 개의 산소 원자가 붙어 있는 분자를 때려 그 결합을 끊어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외로운 산소 원자들은 매우 불안정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온전한 산소 분자에 재빨리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한 새로운 분자, 바로 오존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오존 분자는 다시 다른 자외선을 흡수하여 깨어지고, 깨어진 원자는 또 다른 오존을 만드는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춤을 춥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춤의 모든 단계에서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빛을 아름다운 음악에 비유한다면 그 속에는 생명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날카롭고 귀를 찢는 소음, 즉 치명적인 자외선비와 자외선씨가 섞여 있습니다. 오존층은 이 소음 부분만을 정교하게 걸러내는 음양 필터와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외선씨는 100%, 그리고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하는 자외선비는 대부분을 막아내면서 생명에 유익한 가시광선과 약간의 자외선 E만 부드럽게 통과시켜줍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필터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들은 바다라는 보호막을 벗어나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오존층이 없었다면 지상은 여전히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섬세한 방패는 한때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냉장고나 스프레이에 사용되던 푸런 가스가 성층권으로 올라가 오존을 파괴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남극 상공의 오존층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보호막을 찢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 위협 앞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이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기로 약속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찢어졌던 오존층은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가진 놀라운 치유력과 인류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덮고 있는 담요에 난 구멍을 발견했고 다 함께 힘을 합쳐 그 구멍을 조심스럽게 꿰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방어 시스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존층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근원적인 두 번째 방패가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체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막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장, 바로 자기권입니다. 이 거대한 방패의 근원은 행성 깊숙한 곳, 바로 외핵에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부에는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이 들끓고 있는데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이 액체 금속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바로 전류를 만들고 전류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마치 지구의 심장에 거대한 자석 발전기가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기장은 지구 표면을 넘어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 우리 행성 주위에 보이지 않는 거품과 같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권입니다. 이 자기권이 막아내는 것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숨결입니다. 태양은 빛뿐만 아니라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속도의 하전 입자, 즉 양성자와 전자의 흐름을 끊임없이 내뿜고 있습니다. 이 태양풍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휩쓸며 날아옵니다. 만약 자기권이라는 방패가 없다면 이 입자들의 폭격은 마치 강력한 샌드 블라스터처럼 수억 년에 걸쳐 지구의 대기를 조금씩 깎아내 우주로 날려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화성이 차갑고 메마른 행성이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화성의 자기장이 거의 사라져 태양풍의 대기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기권은 이 거센 태양풍이
행성에 직접 닿기 전에 그 방향을 우아하게 휘게 만들어 마치 강물이 거대한 바위를 피해 양쪽으로 갈라져 흐르듯 지구를 비껴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방어의 순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전투의 흔적은 밤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오로라입니다. 태양풍의 입자들 중 일부는 자기권에 의해 완전히 튕겨나가지 않고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의 북극과 남극 지방으로 이끌려 내려옵니다. 이 괴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상층 대기, 즉 열권에 있는 산소나 질소 원자들과 충돌하면 이 원자들을 들뜨게 만들어 빛을 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로라의 정체입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초록색과 붉은색의 빛의 커튼은 지구의 자기장 방패가 태양풍의 공격을 막아내는 순간에 발생하는 아름다운 불꽃놀이인 셈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의 방어 시스템이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고요하고 찬란한 승리의 발에 이에 오시기발입니다. 사실 자기권은 태양풍 입자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를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자기권 안에는 벤 앨런대라고 불리는 두 개의 거대한 도넛 모양의 방사선 지대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 포획된 괴너지 입자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영역입니다. 이 방사선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 비행사에게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지만 동시에 지구의 방어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마치 성을 둘러싼 해자처럼 외부의 위협적인 입자들을 가두어 둠으로써 지구 표면에 직접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권이 적들을 사로잡아 가두어둔 우주 속에 보이지 않는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보호막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협주를 이루는 것일까요? 행성 내부에 불타는 핵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외부의 대기를 지키고 그 대기 속 산소가 변형된 오존층이 다시 자외선을 막아 지상의 생명을 지키는 이 거대한 연쇄 작용. 이것은 그저 행운의 물리 법칙들이 우연히 겹친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이 있는 행성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본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이중의 방패가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태양의 날카로운 창을 막아내고 더 높은 곳의 자기권은 태양의 거친 숨결을 막아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방패 덕분에 우리는 대기라는 담요 아래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꿈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요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 깊은 곳의 심장 박동과 하늘 꼭대기에 섬세한 춤이 만들어내는 장엄하고도 완벽한 보호의 결과물입니다. 오존층과 자기권이라는 이중의 갑옷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지구의 생명은 비로소 가장 근원적이고 평화로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행위를 수억 번 반복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대한 교향곡이며 모든 생명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하는 위대한 순환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대기를 통해 흐르는 이 생명의 리듬 지구의 깊은 한숨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 안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속 산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영양분과 만나 아주 느리고 정교하게 연소합니다. 이 조용한 연소 과정, 즉 세포 호흡을 통해 우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모든 힘이 바로 이 작은 불꽃에서 나옵니다. 산소는 생명의 연료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라는 연료는 아주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서서히 늙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강한 원소라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는 주범, 즉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쇠가 공기 중에서 녹슬고 잘라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산화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도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처럼 아이러니한 줄타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언젠가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시간의 흔적을 새깁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쉴 때마다 생명이라는 촛불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난 뒤 우리는 무엇을 내쉴까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산화탄소를 쓸모없는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순환을 완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결은 식물들에게는 생명의 양식 그 자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고요한 숲속에 서서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저 거대한 나무들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물론 뿌리를 통해 물과 약간의 무기물을 빨아들이지만 그 거대한 몸집을 이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바로 공기 중에서 옵니다. 나무들은 수많은 잎사귀에 있는 작은 숨구멍, 즉 기공을 통해 우리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이 이산화탄소를 물과 결합시켜 스스로 살아갈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들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산소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그렇게 서로의 숨결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습니다. 지구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허파를 가지고 수억 년 동안 끊임없이 숨을 쉬어왔습니다. 숲은 지구의 녹색 허파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또 다른 허파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없다면 이 행성의 호흡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균형이며 장엄한 공생관계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한숨이 저 멀리 있는 이름 모를 들풀의 양분이 되고 그 들풀이 내뿜는 숨결이 다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기적. 우리는 매 순간 이 기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호흡은 단순히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대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되어 대륙을 건너고 해류처럼 바다 위를 흐르며 지구 전체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방 안에서 들이마신 공기는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산소 원자 하나는 어쩌면 몇 주 전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거대한 카폭나무 잎사귀에서 막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마침내 오늘 밤 당신의 폐에 도달한 것이죠. 또 다른 질소 분자는 수십 년 전 어느 사자의 마지막 숨결에 섞여 있었을 수도 있고 수백 년 전에는 어느 위대한 철학가의 폐를 거쳐 갔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막 내쉰 숨결 속의 이산화탄소 분자 역시 여기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바람과 섞이고 구름의 일부가 되어 다른 대륙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구 반대편에 어느 농부가 정성껏 가꾸는 작은 밀싹의 일부가 되어 그 식물의 몸을 만들고 결국 누군가의 빵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결은 그렇게 시공간을 넘어 퍼져나가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생명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나누어 마시는 거대한 가족입니다. 부처가 내쉬었던 공기 아인슈타인이 들이마셨던 공기 공룡들이 호흡했던 바로 그 원자들이 지금도 대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의 숨결 속에
섞여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고독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비단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도 비슷한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숲의 나무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뿌리는 땅속에서 균사체라고 불리는 곰팡이균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물과 영양분을 주고받고 심지어 해충의 공격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미나무는 어린 묘목에게 영양분을 보내 돌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대화와 같습니다. 대기가 지상의 모든 생명을 호흡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묶어주듯 이 보이지 않는 땅속의 네트워크는 숲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가이아라고 불리는 거대한 행성적 생명체의 일부는 아닐까요? 우리의 호흡이 그저 개개인의 생존 활동이 아니라 행성 전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세상일까요? 우리의 피부가 그 경계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쉬는 숨결이 세상과 섞이는 그 순간까지가 우리 자신일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당신의 숨에 집중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고요한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작은 숨결이 실은 얼마나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의 일부인지 떠올려보세요. 당신은 지금 혼자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구와 함께 수십억 년의 생명 역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결을 통해 세상과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듯 대기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도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마주하는 하늘의 눈부신 색, 고요한 밤에 귀를 기울일 때 들려오는 멀고 가까운 세상의 소리들. 이 모든 것은 대기라는 투명한 캔버스와 소리의 전당이 없다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늘의 위대한 화가이자 세상의 모든 속삭임을 전하는 충실한 메신저로서의 대기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봅니다. 먼저 하늘의 화가로서의 대기에 대해 이야기하되 해볼까요? 창밖을 상상해보세요. 오늘 당신이 본 하늘은 어떤 색이었나요? 아마도 맑고 투명한 파란색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늘은 파랗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마법 중 하나입니다. 지구를 한 걸음만 벗어나도 우주는 온통 칠흑 같은 검은색이니까요. 태양은 그저 검은 벨벳 위에 박힌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하늘을 이토록 아름다운 푸른색으로 물들이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햇빛과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만났던 대기 속 아주 작은 질소와 산소 분자들이 쥐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즉 백색광은 사실 무지개의 모든 색이 합쳐진 것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빛이 모두 함께 여행해 지구에 도달하죠.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이 빛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할 것이고 하늘은 우주처럼 검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기가 있습니다. 햇빛이 이 대기라는 투명한 바다를 통과할 때 빛은 그 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빛의 색깔마다 파장의 길이가 다른데 마치 사람마다 걸음걸이의 보폭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붉은색 계열의 빛은 파장이 길어서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푸른색과 보라색 계열의 빛은 파장이 짧아 종종 걸음으로 총총거리며 걸어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대기 속의 질소와 산소 분자들은 이 빛의 여행길에 놓인 아주 작은 장애물과 같습니다. 파장이 긴 붉은 빛은 이 작은 분자들을 대부분 그냥 지나쳐 직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짧은 푸른빛과 보라색 빛은 이 작은 분자들과 훨씬 더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 보폭이 큰 어른보다 종종 걸음치는 아이가 주변 사람들과 더 자주 부딪히는 것과 같죠. 공기 분자와 부딪힌 푸른빛은 원래의 경로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현상을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푸른빛이 공기 분자와 부딪혀 흩어지고 그 빛이 또 다른 분자와 부딪혀 흩어지는 과정이 대기 전체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눈에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푸른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온통 파랗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대기는 햇빛이라는 하얀 물감 속에서 푸른색 안료만을 골라내어 하늘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전체에 흩뿌리는 위대한 화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되면 이 화가는 왜 갑자기 붉은색 물감을 사용하는 걸까요?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이 그토록 붉고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해가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 즉 낮 동안에는 햇빛이 비교적 짧은 거리에 대기층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평선 근처로 내려가면 햇빛은 우리 눈에 도달하기 위해 훨씬 더 두꺼운 긴 거리의 대기층을 비스듬하게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긴 여정을 거치는 동안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이미 수없이 많은 공기 분자들과 부딪혀 대부분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시선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긴 여행 끝에 살아남아 우리 눈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빛은 장애물을 잘 피해 직진하는 능력이 뛰어난 파장이 긴 붉은빛과 주황빛입니다. 그래서 해질녘의 태양은 붉게 보이고 그 주변 하늘은 온통 붉은색과 주황색, 분홍색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나긴 대기층이라는 필터를 거치고 남은 가장 강인한 빛의 색깔입니다. 대기라는 화가는 낮 동안 푸른색으로 하늘을 칠했다가 저녁이 되면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가장 따뜻하고 강렬한 색의 물감을 꺼내드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도 이 산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는 공기 분자보다 훨씬 큽니다. 이 큰 입자들은 빛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파장의 빛을 거의 동등하게 산란시킵니다. 모든 색의 빛이 다시 합쳐지면 무슨 색이 될까요?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대기라는 화가는 때로는 푸른색으로, 때로는 붉은색으로, 때로는 흰색으로 하늘이라는 캔버스를 채우며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선물합니다. 이제 대기의 또 다른 역할, 바로 소리의 메신저로서의 모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는 종종 우주선이 폭발하며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지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과는 다릅니다. 실제 우주 공간은 소리가 전혀 없는 완벽한 침묵의 세계입니다. 그 이유는 소리가 전달될 매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누군가 말을 하거나 악기가 연주되거나 나무짚이 바람에 스칠 때 그 움직임은 주변의 공기 분자들을 진동시킵니다. 이 진동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공기 분자들이 차례차례 이웃한 분자들을 밀고 당기면서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갑니다. 이 공기의 압력 파동이 우리 귀 속의 얇은 막즉 고막에 도달하여 진동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대기는 소리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를 전달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만약 이 공기의 바다가 없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도 그 진동은 한 뼘도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대기는 어머니의 자장가부터 친구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귀에 충실하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는 따뜻한 공기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 멀리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차가운 공기는 분자들이 더 촘촘하게 모여 있어 진동을 더 효율적으로 옆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춥고 맑은 겨울밤에는 평소에 들리지 않던 먼 곳의 소리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기는 온도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는 변덕스러운 메신저이기도 한 셈입니다. 대기가 없다면 세상은 푸른 하늘도 붉은 노을도 새의 지저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없는 완벽한 침묵과 검은 어둠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다움과 소리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즉 대기가 있을 때 비로소 탄생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아름다움이란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관찰자 사이에 바로 그 사이 공간에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이 투명한 대기 속에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주 희미한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 모든 소리는 대기라는 충실한 메신저가 당신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전해주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 희미한 바람소리,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드는 그 속삭임은 사실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행성의 거대한 심장 박동소리입니다. 대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색을 입히고 소리를 전달하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태양이라는 뜨거운 심장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지구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고 생명의 젖줄인 물을 순환시키는 거대하고 쉼없는 엔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람과 비를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순환 시스템의 비밀스러운 경로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태양입니다.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거대한 별은 지구의 날씨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동력원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지구를 공평하게 드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적도 지역은 태양빛을 거의 수직으로 받아 그 에너지가 집중되는 반면 극지방은 비스듬하게 빛을 받아 에너지가 넓게 분산됩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을 때 초점이 맞는 부분은 뜨겁게 타오르지만 주변부는 미지근한 것과 같습니다. 이 불균등한 가열이 바로 지구의 거대한 대기 엔진을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뜨거운 열대지방의 공기는 데워지면서 팽창하고 밀도가 낮아져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공기는 풍선처럼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공기가 떠나버린 적도 지역의 지표면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상태, 즉 저기압 지대가 됩니다.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공기가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차가운 극지방입니다. 극지방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아 고기압을 형성하고 이 공기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표면을 따라 압력이 낮은 적도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그 자리를 메우는 현상, 즉 대류는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거대한 공기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적도에서 뜨거워져 상승한 공기는 대기 상층부를 따라 극지방으로 이동하다가 서서히 식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다시 지표면으로 하강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표면을 따라 적도로 돌아오거나 극지방으로 향하는 거대한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이 바로 바람의 근원입니다. 바람은 단순히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더운 곳에 열을 추운 곳으로 보내주어 행성 전체의 온도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려는 스스로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바람은 그저 북극과 남극에서 적도를 향해
일직선으로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이 바람의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더합니다. 바로 코리올리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빠르게 회전하는 회전 목마의 중심에 서서 바깥쪽에 있는 친구에게 공을 똑바로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직선으로 던졌지만 공은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날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날아가는 동안 회전 목마라는 땅 자체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지방에서 적도로 향해 움직이는 공기는 그 아래의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휘어지게 됩니다. 북방우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방우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이 신비로운 힘 때문에 지구의 바람은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과 같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 거대한 띠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가 주는 거대한 왈츠와 같습니다. 단순한 남북 방향의 공기 흐름에 자전이라는 우아한 스텝이 더해져 전 지구적인 바람은 아름답고 복잡한 소용돌이에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거대한 나선 모양을 그리는 이유도 바로 이 코리올리 효과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대기의 순환은 단순히 공기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물을 함께 실어 나릅니다. 이 바람의 흐름에 실려 바다의 물이 대륙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전달됩니다. 그 여정은 태양이 바다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태양의 열 에너지는 바다 표면의 물 분자들을 춤추게 하여 액체 상태의 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즉 수증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증발입니다. 마치 바다가 대기를 향해 따뜻한 숨을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수증기를 듬뿍 머금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적도 지방에서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차가운 공기를 만난 수증기는 더 이상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게 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나 소금 입자를 핵으로 삼아 다시 미세한 물방울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응결입니다. 수십억 개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된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강 혹은 하늘이 꾸는 하얀 꿈과 같습니다. 이 하늘의 강은 바람이라는 운송수단에 실려 대륙 위를 여행합니다.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며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집니다. 마침내 구름이 더 이상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물방울들은 중력에 이끌려 땅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비와 눈 즉 강수입니다. 이것은 대기가 메마른 대지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순간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시작된 물의 여정이 마침내 한 송이 꽃잎을 적시고 깊은 숲속에 나무 뿌리를 적시고 우리의 식수원이 되는 강물을 채우는 장엄한 순환의 마침표입니다. 때때로 대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물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대기천, 즉 하늘의 강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열대지방의 습한 공기가 아주 좁고 긴 띠를 이루어 마치 제트기류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극지방으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운반하는 현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강은 그 폭이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아마존 강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대기천은 지구의 거대한 혈관처럼 행성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생명수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날씨는 종종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가뭄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덕스러워 보이는 표면 아래에는 지구 전체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생명수를 순환시키려는 거대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지적인 설계 없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자기 조절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혼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아직 그 패턴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차원의 조화의 일부는 아닐까요? 고요한 밤에 미풍 한 점, 당신의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실은 저 멀리 적도의 태양에서 시작된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에게까지 도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대기가 이처럼 생명을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면 혹시 드넓은 우주의 다른 곳에도 이런 기적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어떤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밤 우리는 상상력의 우주선을 타고 잠시 지구를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들, 타오르는 자매금성과 얼어붙은 형제 화성을 차례로 방문하며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푸른 행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희귀한 예외인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태양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간 곳, 저녁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금성입니다. 금성은 종종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크기, 질량, 그리고 만들어진 재료가 지구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수십억 년 전 두 행성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금성이 처한 현실은 지구가 걸었을 수도 있었던 또 다른 끔찍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습니다. 금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행성 전체가 짙고 두꺼운 노란색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름은 지구의 솜사탕 같은 물방울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식성이 강한 황산 방울로 이루어진 지독한 산성 구름입니다. 우리의 우주선이 이 구름층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창밖의 풍경은 영원한 황혼처럼 어둡고 흐릿하며 공기는 무겁고 답답하게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 성분의 96%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밀도는 엄청나서 지표면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바닷속 1km 깊이에서 받는 압력과 같습니다. 강철로 만든 잠수정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행성을 감싸는 담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솥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이산화탄소 대기는 인류가 아는 가장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폭주 온실 효과입니다. 아주 먼 옛날 금성에도 물이 존재했을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하지만 금성은 태양에 더 가까웠고 젊은 태양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금성의 바다는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자 이 수증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온실가스가 되어 행성의 열을 가두었습니다. 기온이 오르자 바다는 더 빨리 증발했고 이는 다시 기온을 더 높이는 끔찍한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바다가 모두 사라지자 화산 활동으로 뿜어져 나온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줄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계속해서 쌓여갔고 금성은 걷잡을 수 없는 열지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금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465도로 납도 녹여버릴 만큼 뜨겁습니다. 이곳에는 계절도 밤낮의 기온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두꺼운 대기가 열을 행성 전체에 고르게 분배하여 극지방마저도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성 표면에 서 있다면 하늘은 짙은 스모그처럼 탁한 노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숨막히는 열기와 압력 속에서 단 몇 초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은 생명이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기의 균형이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잠의 행성을 뒤로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은 금성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풍요가 아닌 상실의 이야기, 너무 많은 것이 아닌 너무 적은 것의 비극입니다. 화성에 도착하면 우리는 희미하고 옅은 분홍빛 하늘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성의 대기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얇고 희박하여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압력은 지구 대기의 1%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행성을 보호하는 담요라기보다는 세월이 흘러 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스카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언제나 지금처럼 춥고 메마른 불모지는 아니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들이 보내온 사진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과거의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강이 흘렀던 흔적, 삼각주 지형 호수 바닥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퇴적암들. 이 모든 증거들은 수십억 년 전 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두꺼운 대기와 그 표면에 강과 호수, 심지어 바다까지 가졌던 더 따뜻하고 촉촉한 세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그 물속에서 생명의 첫 씨앗이 싹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화성의 그 많던 대기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 비극의 원인은 화성의 작은 크기와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에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작아서 행성 내부의 열이 더 빨리 식었습니다. 액체 상태의 핵이 굳어버리자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었던 발전기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만났던 태양풍을 막아주던 그 보이지 않는 방패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보호막을 잃은 화성의 대기는 수십억 년에 걸쳐 태양풍의 거센 입자들에 의해 조금씩 하지만 끊임없이 우주 공간으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담요의 실오라기가 하나씩 풀려나가듯 화성은 서서히 자신의 대기를 우주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기가 희박해지자 온실 효과도 약해져 행성은 얼어붙었고 표면의 물은 얼어붙거나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에 이르는 얼어붙은 사막입니다. 얇은 대기는 우주 방사선을 거의 막아주지 못하며 가끔 거대한 먼지, 폭풍이 행성 전체를 뒤덮기도 합니다. 이곳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를 전달해줄 공기 분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약 화성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바로 옆에 서서 귀에 대고 속삭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짧은 태양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저 멀리 용광로 같은 금성과 얼어붙은 화성 사이에 작고 푸른 점 하나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점은 흰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파란 구슬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대륙과 바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지구입니다. 두 이유 행성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고 나니 지구의 하늘이 얼마나 온화하고 안정적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대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기온. 모든 것이 생명이 살아가기에 딱 좋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의 기적입니다. 이 완벽한 균형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의 크기,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 액체 상태의 핵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 그 자체가 수십억 년에 걸쳐 대기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입니다. 금성, 지구, 화성은 같은 태양계 성운에서 거의 동시에 태어난 자매 행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지구만이 이토록 완벽한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었을까요?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이토록 엄청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행운이나 사건이 지구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우주에서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연약한 현상인지를 겸허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적 규모의 복권에 당첨된 것과도 같습니다. 금성과 화성이라는 극적인 풍경을 거쳐 다시 돌아온 우리의 푸른 행성. 이 우주적 행운의 무대 위에서 마침내 스스로를 인식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이 거대한 대기의 품 안에서 때로는 경이로움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대기라는 거대한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막 기록되기 시작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우리가 이 투명한 세상에 남기고 있는 미묘한 흔적들에 대해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늘과의 관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기는 신들의 영역이자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맑고 투명한 밤하늘을 통해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달력을 만들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별들은 대기라는 검은 장막에 뚫린 작은 구멍들이었고 그 너머 신들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신의 노여움이었고 무지개는 신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에 순응하며 그들은 하늘의 표정을 읽고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6번째 이야기에서 만났던 거대한 바람의 흐름은 인류의 활동 범위를 넓혀준 위대한 조력자였습니다. 옛 항해사들은 무역풍과 편서풍의 등을 타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고 대륙과 대륙을 연결했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바람은 인류의 호기심을 실어 나르는 보이지 않는 날개였습니다. 대기는 또한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가 5번째 이야기에서 탐험했듯 대기가 빚어내는 하늘의 다채로운 색은 수많은 화가들의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낮의 투명한 푸른색부터 저녁 노을에 불타는 붉은색 폭풍전야의 짙은 회색까지. 하늘의 표정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시인들은 구름의 모양에서 사랑과 슬픔을 읽어냈고 음악가들은 바람소리에서 세상의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아주 오랫동안 대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이로운 배경이자 우리가 감히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약 200여 년 전 인류와 대기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가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과거의 햇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석탄과 석유, 즉 화석 연료입니다. 수억 년 전 고대의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저장해 두었던 태양 에너지가 땅속에서 압축되어 만들어진 이 검은 돌과 액체는 인류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선사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이 굉음을 내며 공장을 돌렸고 기차가 대륙을 가로질렀으며 도시의 밤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와 편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태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연료가 아니라 수억 년 동안 지구가 대기 중에서 정성껏 거두어들여 땅속에 봉인해 두었던 탄소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대기를 담요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기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우리는 그 담요에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실을 한 겹씩 덧대기 시작했습니다. 실 한 가닥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기온 차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개의 공장이 수억 대의 자동차가 수십 년에 걸쳐 매일매일 새로운 실을 덧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더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강화된 온실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연스러운 천조절 시스템에 미세하게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에 남기는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 위를 감싸는 뿌연 스모그는 우리 문명의 짙은 한숨과도 같습니다. 공장 굴뚝과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온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가 5번째 이야기에서 감탄했던 저 투명하고 푸른 하늘을 흐릿하게 가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매일같이 보았던 그 눈부신 은하수는 이제 빛의 공해와 대기 오염으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보기 힘든 그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움과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에 와서야 우리는 이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행성의 건강을 진단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바다 깊은 곳의 수온 변화를 추적하며 수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를 기록합니다. 특히 그들은 남극과 그린란드의 깊은 얼음 속에서 과거의 대기를 직접 채취하기도 합니다. 수만 년 동안 쌓인 눈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빙하 속에는 당시의 공기가 작은 기포 형태로 고스란히 갇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 기둥, 즉 빙하 코어를 시추하여 이 작은 공기 방울들을 분석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숨결을 직접 맡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어붙은 시간의 도서관은 우리에게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그 수치가 얼마나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 정상에서는 1958년부터 매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오고 있습니다. 킬링 곡선이라고 불리는 이 기록은 마치 지구의 심전도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래프는 매년 봄과 여름 북방구에 거대한 숲이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실 때 약간 내려가고, 가을과 겨울에 나무짚이 지고 식물들이 숨을 거두며 다시 올라가는 아름다운 톱니 모양의 패턴을 그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4번째 이야기에서 말했던 행성의 살아있는 호흡이 종이 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리듬 위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바로 곡선 전체가 해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명이 내쉬는 숨결이 행성의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행성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종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인 동시에 경이로운 자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기라는 무대의 수동적인 배우가 아니라 이제는 무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자각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할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대기라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모든 생명에게 어떤 모습으로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 행성의 역사에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지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되찾은 희망의 이야기로 기록될까요? 아직 그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거대한 흔적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생각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행성적 이야기 속에서 한 명의 개인은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작고도 가장 근원적인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행성과 그리고 서로와 아주 깊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의 실을 따라가며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우주적 사건인지 함께 명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숨에 고요히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폐를 채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공기는 결코 비어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원자들의 거대한 저장소이며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대기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행성 전체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막 들이마신 숨결 속에 아주 특별한 손님 하나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아르곤 원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만났듯 아르곤은 거의 아무 것과도 반응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고귀한 기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신의 폐 속에 있는 아르곤 원자들은 아마도 수십억 년 전 지구가 아직 젊고 뜨거웠을 때 어느 고대의 화산이 뿜어냈던 바로 그 원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작은 원자 하나의 여정을 말입니다. 그 원자는 지구의 대기가 산소로 채워지는 대산화 사건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거대한 공룡들이 지구를 활보할 때 그들의 육중한 폐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대륙이 이동하고 산맥이 솟아오르는 장구한 시간을 떠다녔고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와 간빙기의 따뜻한 햇살을 모두 겪었을 것입니다. 그 원자는 아마도 고대 로마의 어느 철학자가 깊은 사색에 잠겨 내쉬었던 한숨에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마지막 붓터치를 끝내고 안도의 숨을 내쉴 때 그의 입술을 빠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을 더 여행하여 마침내 오늘 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당신의 생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지 공기를 마신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들이마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르곤 원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탄소 원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들은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고 분리되며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지만 원자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산소 원자 하나는 아주 먼 과거에 나일강을 이루던 물 분자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시베리아의 거대한 매머드 상하의 일부였을 수도 있으며 당신의 정원에 있는 작은 프리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는 아주 경이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과 원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의 분자수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번 숨을 쉴 때마다 과거 역사상 살았던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 내쉬었던 공기 분자 중 적어도 몇 개를 함께 들이마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현재 숨결 속에는 셰익스피어의 숨결이, 클레오파트라의 숨결이, 당신이 존경하는 위인의 숨결이, 그리고 당신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십억 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은 곁에 없는 그리운 사람들의 숨결 또한 여전히 이 대기 중에 흩어져 당신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모든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거대한 교환의 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원자들을 재료로 하여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그 원자들을 세상에 돌려주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물과 사물 사이에 공간을 비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공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대입니다.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컵에 비어있는 공간이 그것을 유용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이 비어있는 대기야말로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기가 있기에 소리가 전달되어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빛이 산란하여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으며 숨을 나눌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기는 분리가 아닌 연결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딴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 투명한 관계의 바다에 함께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이토록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품고 있고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이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와 깊이 얽혀 있다면 나라는 개인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피부라는 경계 안에 완벽하게 분리된 개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모두 대기라는 거대한 바닷속에서 잠시 뚜렷한 형태를 띄었다가 다시 흩어져 다음 세대의 파도를 만드는 물 분자들과 같은 존재일까요? 어쩌면 나라는 의식은 이 수십억 년 된 원자들이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아주 잠시 동안 기적적으로 조화로운 회의를 열고 있는 현상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우주의 먼지이지만 동시에 그 먼지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경이로운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쉬는 마지막 숨결이 대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신의 일부가 세상을 향한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대기라는 거대 한 바닷속의 파도.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바로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복잡한 생각의 실타래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우리의 길고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당신 자신의 조용한 숨결과 온전히 하나로 합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초의 숨결에서 시작하여 당신의 숨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깊고 평화로운 쉼을 위해 존재했으니까요.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깃든 우주를 느껴보세요. 당신이 숨을 들이마실 때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의 시간을 함께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한때 별의 내부에서 태어났을 원자들이 아주 먼 옛날 화산이 토해냈던 고대의 숨결이, 그리고 당신에 앞서 이 땅을 살았던 무수한 생명들의 흔적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시간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 숨을 내쉴 때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세상에 돌려줍니다. 당신의 따뜻한 숨결은 대기라는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기나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당신의 숨은 끝나지 않고 그저 다른 형태로 변하여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당신은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열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 떠났던 여행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물결처럼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우리의 이웃 행성들로 날아갔습니다.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금성의 두꺼운 대기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화성의 희박한 대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푸른 행성, 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대기라는 품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기적의 중심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거대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도의 뜨거운 열기에서 시작되어 극지방의 차가운 냉기를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바람의 노래. 그 바람에 실려 메마른 대륙에 생명수를 전하는 비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과 당신의 숨결 또한 바로 그 거대한 행성의 리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늘이라는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햇빛 속 푸른빛만을 골라 온 하늘에 흩뿌려 놓은 대기의 솜씨, 그리고 하루의 끝에 가장 강렬한 붉은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그 장엄한 솜씨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꺼풀 뒤에는 그 모든 색이 사라지고 가장 평화로운 어둠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대한 순환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결이 저 멀리 숲속의 이름 모를 나무에게로 건너가고 그 나무가 감사히 내어주는 신선한 산소가 다시 당신의 폐를 채우는 이 아름다운 교환의 고리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온 지구의 식물들과 함께 조용히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패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이 지금도 당신을 위해 태양의 날카로운 빛을 걸러주고 있고 더 높은 곳에 자기장이 거센 태양풍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 태초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불타는 행성이 뿜어냈던 원시의 대기, 그리고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수억 년에 걸쳐 지금의 산소 대기를 만들어낸
그 위대한 인내의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응축된 지금, 여기 당신이 덮고 있는 이불처럼 포근한 행성의 푸른 담요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이미지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세요.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의 숨결뿐입니다. 당신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침대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려나갑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당신의 코를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당신의 폐를 가득 채웁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당신의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숨이 나갑니다. 당신의 몸속을 여행하고 나온 따뜻하고 편안한 공기가 당신의 입술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걱정거리도 그 숨결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 쉼을 향합니다. 빠르게 흐르던 강물은 넓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고요해지고 온종일 불던 바람은 저녁이 되면 잦아들어 나무짚의 속삭임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의식과 당신의 몸도 이제 그 거대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온전히 맡길 시간입니다. 애써 잠들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쉬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잠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평화가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은 이완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숨, 날숨,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깊은 휴식 속으로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잠겨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길고 긴 여정은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대기라는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생명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성의 첫 숨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가장 고요한 숨결 속에서 부드럽게 마무리됩니다. 모든 지식과 호기심은 이제 조용한 속삭임이 되어 당신의 꿈결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부드럽게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침대의 무게감, 당신의 피부에 닿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 당신을 둘러싼 방 안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기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의 공간에 깃든 평화가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조용한 시간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편안히 모든 것을 잊고 깊은 휴식에만 집중하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